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신장은 조용히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프지도 않고 신호도 없어요. 그냥 묵묵히 일을 하면서 서서히 망가지고 있는 거죠. 신장이라는 기관은요, 절반이 손상될 때까지 아무런 증상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오늘은 그 공격의 주범이 되는 음식들을 10위부터 시작해서 1위까지 차례대로 낱낱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음식들 중에서 어르신들이 매일 드시는 것들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거든요. 설마 이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보시고 나면 오늘 저녁 밥상이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그럼 10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0위는 튀김류, 패스트푸드, 마가린 이런 고지방 식품들입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신장을 망치는 방식이 생각하시는 것과 좀 달라요. 고지방 식품이 신장을 직접 공격하는 건 아닙니다. 대신 아주 교활한 방식으로 신장을 망가뜨려요. 경로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튀김이나 패스트푸드를 자주 드시면 살이 찌죠. 살이 찌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압이 올라가면 신장 안에 미세혈관이 손상되기 시작해요. 이게 반복되면 결국 신장이 망가지는 거예요. 직접 공격은 아니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신장암의 20% 정도가 비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비만이 단순히 혈압만 올리는 게 아니라 암까지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패스트푸드는 지방만 문제가 아니에요. 치킨 한 마리, 햄버거 세트 한 끼를 보시면 고지방에 고나트륨, 거기다 인산 첨가물까지 동시에 들어있어요. 신장 입장에서는 세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을 받는 셈이죠. 이게 10위지만 결코 가볍게 보시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9위는 멸치, 마른 오징어, 황태, 자반고등어 같은 염장, 건조 해산물입니다. 어르신들 냉장고에 꼭 하나씩은 있는 것들이죠. 이게 왜요? 황태 해장국은 오히려 몸에 좋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황태 자체의 단백질 성분은 분명히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건조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생오징어를 생각해 보세요. 그걸 말려서 마른 오징어가 되면 수분이 전부 빠져나가면서 안에 있던 성분들이 그대로 농축이 됩니다. 나트륨이 농축되고 인이 농축되고 칼륨이 농축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신장을 공격하는 세 가지 성분이 한꺼번에 두세 배로 전해지는 거예요. 오징어 한 봉지 안에 신장의 적 세 가지가 동시에 고농도로 들어있는 겁니다. 자, 멸치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르신들이 뼈 건강을 위해 칼슘을 보충하시려고 멸치 자주 드시잖아요. 칼슘은 맞아요. 멸치에 칼슘이 많습니다. 그와 동시에 인과 나트륨도 같이 고농도로 따라 들어오거든요.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진 분들은 이게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간식으로 드시는 마른 오징어 한 봉지, 국물 내려고 넣는 멸치 한 줌, 아침에 드시는 자반 고등어 한 토막, 하나하나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신장 입장에서는 매일 같은 자리를 3번씩 얻어맞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멸치는 물에 한번 헹궈서 국물을 내시고 마른 오징어는 자주 드시는 습관만 줄여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8위입니다. 이번 건 아마 진짜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바나나, 아보카도, 오렌지, 토마토 등의 과일입니다. 잠깐만요. 이게 왜 나와요? 의사 선생님이 과일 챙겨 드시라고 했는데요? 맞아요. 건강한 분들한테는 이 과일들이 정말 좋은 음식이에요. 문제는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한 분들한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과일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칼륨이 아주 풍부하다는 거예요. 칼륨은 원래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심장 박동을 조절하고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게 해주는 중요한 미네랄이죠. 건강한 신장은 혈액 속에 칼륨이 너무 많아지면 알아서 걸러내서 소변으로 내보내거든요. 근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합니다. 혈액 속에 칼륨이 계속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에는 피로감이 오고 근육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심해지면 부정맥이 옵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거예요. 더 심각해지면 심장 마비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드시면 과일이 신장 상태에 따라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과일을 아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칼륨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과나 배로 바꿔보세요. 바나나 1개 대신 사과 반 개, 이것만으로도 신장에 가는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토마토나 감자처럼 칼륨이 많은 채소는 끓는 물에 한번 데쳐서 드시면 칼륨이 물에 빠져나가서 훨씬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치리도 파리 못지않게 놀라실 겁니다. 치즈, 우유, 견과류입니다. 아니, 이거 진짜 왜요? 골다공증 예방하려고 매일 챙겨 먹는 건데요? 그렇죠. 어르신들이 뼈 건강을 위해 가장 열심히 챙기시는 음식들이에요.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한테는 이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이 음식들의 공통점은 영어로 포스포러스라는 성분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이는 원래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데 꼭 필요한 미네랄이에요. 건강한 신장은 혈액 속 인이 너무 많아지면 걸러서 내보내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걸 제대로 못해요. 인이 혈액 속에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피부가 심하게 가렵기 시작해요. 뼈가 약해지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올라갑니다. 뼈를 지키려고 먹는 음식이 오히려 뼈를 망가뜨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치즈나 우유를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절반은 두부로 바꿔보세요. 두부는 동양의 치즈라고 불릴 만큼 칼슘은 유제품 못지않게 풍부하면서 신장에 부담을 주는 인 함량은 훨씬 낮거든요. 우유 한 잔을 두부 한 모로 바꾸는 것, 그것만으로도 신장이 한결 편해집니다. 견과류도 마찬가지예요. 인 함량이 낮은 마카다미아나 잣으로 바꿔보시면 영양은 챙기면서 신장 부담은 줄이실 수 있어요. 자, 유기는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 정말 많이 찾으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바로 단백질 보충제 프로틴 쉐이크입니다. 근감소증 예방하려면 단백질 챙겨야 한다고 해서 열심히 먹고 있는데요. 긴감소증 예방에 단백질이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단백질은 지방이나 탄수화물이랑 달리 분해될 때 질소화합물이라는 노폐물이 생겨요. 이 노폐물을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내는 게 바로 신장이 하는 일이거든요. 이 신장이 건강할 때는 문제없이 처리를 합니다. 근데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는 분들한테는 이 노폐물이 제때 걸러지지 않고 몸 안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걸 요산이라고 해요. 요산은 날카로운 결정체 형태로 신장 안을 긁고 다니면서 조직을 손상시키는 거예요. 국제신장학회에서는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의 하루 단백질 권고량을 체중 1kg당 0.8g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몸무게가 60kg이신 분이라면 하루 48g이 기준인 거죠. 프로틴 쉐이크 한 잔에 단백질이 20에서 30g이 들어있거든요. 여기다 고기까지 드시면 하루 기준을 훌쩍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단백질을 아예 끊을 필요는 없어요. 대신 프로틴 쉐이크보다는 달걀이나 두부, 생선 같은 자연식품으로 단백질을 채워보세요. 자연식품은 보충제보다 신장에 가는 부담이 훨씬 적거든요. 단백질을 한 번에 몰아서 드시는 것보다 세끼에 골고루 나눠서 드시는 게 신장 입장에서는 훨씬 편합니다. 그래도 단백질 음식을 꼭 많이 챙겨 드셔야 하겠다, 고기를 빠뜨릴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은 식후에 20분 이상 걷기나 계단 오르기를 꼭 해주세요. 몸을 움직이면 단백질 대사가 훨씬 원활해지고 신장에 가는 부담도 그만큼 줄어들거든요. 자, 5위는 콜라, 사이다, 에너지 드링크, 그리고 다이어트 소다입니다. 콜라가 몸에 안 좋다는 건 알죠. 근데 다이어트 콜라도요? 네. 오히려 다이어트 콜라가 더 무서울 수 있어요. 이게 오늘 5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반 콜라 얘기부터 잠깐 해보자면 짙은 색 탄산음료에는 색이 변하지 않게 하고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인산염을 첨가해요. 자연식품에 들어있는 이는 우리 몸에 30에서 40%만 흡수하도록 조절이 돼요. 그런데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인산염은 무려 90%가 흡수합니다. 같은 인이라도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건 신장에 훨씬 부담을 주는 거예요. 설탕 없는 다이어트 콜라는 괜찮지 않냐고요? 연구 결과를 보시면 하루 2잔 이상 다이어트 소다를 마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신장 기능이 30% 이상 떨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설탕 대신 들어간 인공 감미료가 인슐린 반응을 건드리고 결국 당뇨로 이어지는 경로를 만들거든요.
건강을 위해 마시는 제로 음료가 신장을 망치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탄산음료가 당기실 때는 탄산수에 레몬 한 조각을 넣어 드셔보세요. 레몬에 들어있는 구연산이 신장 결석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시원한 음료가 생각나실 때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로 바꿔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신장에 부담은 없으면서 갈증은 충분히 해소가 됩니다. 4위입니다. 설탕이에요. 설탕이 몸에 안 좋다는 건 다 알잖아요. 맞아요. 다들 아세요. 근데 설탕이 신장을 망치는 방식은 대부분 모르세요. 그리고 이게 알고 나면 정말 무서워요. 설탕이 들어오면 간이 이걸 처리해야 되거든요. 특히 과당, 그러니까 설탕 안에 들어있는 단맛 성분이 문제예요. 간이 과당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몸의 에너지 화폐라고 불리는 ATP를 엄청나게 소모해요. 그런데 ATP가 분해되면서 요산이 만들어집니다. 날카로운 결정체가 신장 안을 긁고 다니면서 조직을 손상시키는 거죠. 단백질을 먹지 않아도, 고기를 먹지 않아도 설탕만으로도 요산이 만들어지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설탕이 신장을 망치는 또 다른 경로가 있어요. 바로 당뇨입니다. 성인 만성 신부전의 가장 흔한 원인이 당뇨병인데 최근에는 그 비중이 전체의 50%까지 올라왔어요. 투석 환자 2명 중 1명이 당뇨 때문이라는 얘기거든요. 혈액 속에 당이 높은 상태가 계속되면 신장의 미세혈관이 서서히 손상되고 결국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거든요. 달콤하게 당기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한국 음식에서 설탕을 완전히 빼기란 쉽지 않습니다. 안 들어간 음식을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니까요. 그래서 완전히 끊으려 하시기보다는 대체하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훨씬 현실적이에요. 요리하실 때 설탕 대신 사과즙 내서 넣어보시는 것. 단맛은 충분히 살아있으면서 신장에 가는 부담은 훨씬 줄어들거든요. 또 설탕으로 맛을 내던 자리에서 소금을 살짝 써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소금이 재료 본연의 맛을 더 풍부하게 끌어올려줘서 설탕 없어도 음식에 훨씬 깊은 맛이 납니다. 자, 3위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요. 알코올이에요. 술은 당연히 몸에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맞아요. 다들 아세요. 그런데 술이 신장을 망치는 방식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무서워요. 알코올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탈수가 시작됩니다. 술을 마시면 소변이 자꾸 마려워지잖아요. 몸 안에 수분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신장은 혈액을 걸러내는 기관인데 걸러낼 수분이 부족해지면 그만큼 더 무리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거기다 알코올이 분해될 때 젖산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 젖산이 신장에서 요산이 빠져나가는 길을 막아버려요. 요산이 소변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몸 안에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탈수까지 겹치면 혈액이 더 진해지면서 요산 농도가 더 높아지고요. 특히 맥주는 효모에서 나오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직접 요산으로 바뀌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맥주 드시는 분들 중에 통풍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술을 마시고 한쪽으로 뻗어서 주무신 적 있으신가요? 피곤해서 이렇게 잠든 것 같지만 그 순간 신장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 오래 누워있으면 눌린 쪽 근육에 피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근육이 파괴되면서 독소가 한꺼번에 혈액으로 쏟아져 나오는데 이걸 황문근 융해증이라고 해요. 이 독소를 신장이 한꺼번에 다 걸러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급성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급성 신부전은 사망률이 20%에 달합니다. 술 한 잔이 이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술자리를 완전히 피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술을 마시는 동안 물을 한 잔씩 번갈아 드셔보세요. 탈수를 막는 것만으로도 신장 부담이 크게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술을 드셨을 때는 절대 한쪽으로 뻗어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신장을 지키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2위입니다. 햄, 베이컨, 소세지, 어묵, 육포. 우리 밥상에 정말 자주 보이는 것들이죠. 이게 2위나 돼요? 네, 2위입니다. 이유를 들으시면
고개가 끄덕여지실 거예요. 가공육이 무서운 이유는 딱 3가지가 한꺼번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나트륨, 인산염 첨가물, 그리고 질산염이에요.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트륨인데요. 스팸 한 캔에 나트륨이 무려 4000mg이 넘게 들어있어요. 하루 권고량이 2000mg인데요. 스팸 한 캔만으로 그 2배를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인산염 첨가물인데요. 가공육에는 맛과 식감을 살리고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인산염을 인위적으로 넣거든요. 이 인공 인산염은 자연식품에 들어있는 인보다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아져요. 90%라고 말씀드렸죠. 신장에 가는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질산염이에요. 가공육의 색을 이쁘게 유지하기 위해 넣는 건데 이게 신장 조직에 염증을 일으키고 흉터를 만듭니다. 스팸, 어묵, 소세지, 반찬으로 술안주로, 간식으로 자주 드시잖아요. 한 번에 조금씩이라도 매일 드시면 신장 입장에서는 세 방향에서 매일 공격받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공육 대신 두부조림이나 생선구이로 바꿔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단백질은 충분히 채우면서 신장에 가는 부담은 훨씬 줄어들어요. 어묵 대신 직접 만든 생선전도 좋은 대안입니다. 완전히 끊기 어려우신 분들은 드시기 전에 끓는 물에 1~2번 데쳐서 드셔도 좋습니다. 나트륨과 첨가물이 상당 부분 빠져나와서 신장 부담을 확실히 줄이실 수 있습니다. 자, 대망의 1위인데요. 1위가 뭘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바로 발효 영양식품들이에요. 된장, 간장, 고추장, 젓갈, 장아찌, 자반생선, 우리 밥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것들이죠. 아니 된장이 왜요? 된장은 몸에 좋다고 했잖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된장 자체의 발효 성분은 분명히 이로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안에 들어있는 나트륨이에요.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섭취하는 나트륨 평균량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3136mg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하루 권고량으로 정해놓은 게 2000mg인데 그것의 무려 1.6배를 매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나트륨이 신장을 어떻게 망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트륨이 과도하게 들어오면 우리 몸은 갈증을 느끼고 물을 더 마시게 돼요. 체내에 소금과 물이 동시에 늘어나는 거죠. 자연스럽게 혈압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높아진 혈압이 신장 안에 있는 아주 가느다란 미세혈관에 직접적으로 압력을 가합니다. 이게 수십 년 반복되면 신장이 서서히 굳어가고 기능을 잃어가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이게 얼마나 빠르게 쌓이느냐예요. 젓갈 1스푼, 된장찌개 1그릇이면 하루 나트륨 권고량의 절반이 넘어버려요. 거기다 김치에, 국에, 반찬에 한 끼만 드셔도 이미 하루 기준량을 훌쩍 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된장찌개를 아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국물을 절반만 남기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간장이나 소금으로 간을 하실 때는 넣기 전에 먼저 한번 맛을 보시는 습관만 들이셔도 나트륨 섭취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국이나 찌개를 끓이실 때 다시마 멸치 육수 대신에 무나 양파 육수를 써보세요. 나트륨 없이도 깊은 맛은 충분히 나면서 신장 부담은 확 줄어듭니다. 자, 오늘 10위부터 1위까지 신장을 망치는 음식들 쭉 살펴봤는데 어떠신가요? 설마 이게? 라고 생각하셨던 음식들이 몇 가지 있으시죠? 제가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장을 망치는 음식 7위는 뭐였을까요? 상단에 있는 퀴즈를 한번 맞춰보세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이 음식들을 당장 다 끊으세요. 이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하고 먹는 즐거움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살 필요는 없잖아요. 10위부터 1위까지 제가 순위마다 드린 작은 팁 하나씩만 실천해보세요. 작은 것 하나가 10년 뒤에 내 신장을 지켜줍니다. 신장을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가 정말 어려운 기간이죠. 그리고 아프지 않다고 괜찮다고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신장은 절반이 망가질 때까지 아무 신호도 보내지 않는다고요. 지금 이 순간이 챙기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신장질환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비만인 사람들, 대사증후군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서 신장 안에 지방이 차는 경우들이 그게 비만병이랑 연관이 있나요? 있는 거죠. 단지 비만이 아니고 마른 비만. 마른 비만이 많아지면 신장에 지방이 쌓이는 거예요.
그 마른 비만이라는 정확한 그런 증상이 어떤 건지 좀. 적정 체중이긴 한데 근육량이 극단적으로 적은 거예요. 왜 이게 재는 거 있잖아요. 네, 그죠? 인바디. 인바디 이게 네. 재면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 네. 남성분들도 마찬가지. 근육량이 극단적으로 작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비만인데 근육량이 적다. 그럼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감소증도 원리가 뭐냐면 근육에 지방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잖아요. 그죠? 일단 간에 지방이 쌓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술 네. 먹으면 지방간 생긴다 그랬죠. 네. 최근에는 non-alcoholic fatty liver라고 그래가지고 NAFLD라고 그래가지고 알코올을 섭취를 안 해도 간에 지방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미 1980년대 나온 병명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근육량이 줄어들면 우리 몸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있어야 할 때 있어야 할 것들이 없으면 거기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들이 거기 들어가는 거지. 그럼 지방이 어떻게 보면은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단백질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구조고 네. 지방은 에너지를 축적하는 구조예요. 그럼 우리 몸은 가만히 놔두면 지방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우리 생존에 유리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인간이라는 공장을 유지하는 공장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공장장 입장에서는 돈 들어가는 거는 빼야죠. 돈을 쌓이게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쓰지 말아야 되는 게 유리한 거 아니에요. 지방이 많아지는 게 유리해요. 그러다 보면 근육은 없어지고 지방이 거기 쌓이고 그리고 지방이 신장에도 쌓이고 지방이 간에도 쌓이고 만성 질환의 거의 원인이 될 다 수 원인이 있는. 되는 거죠. 그 근간에는 또 만성염증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고. 저희 보시는 분들은 콩팥에 특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좀 일반적으로 건강할 때는 잘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런데 좀 일반인이어도 심장이 안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그 몸에서 나는 그 신호라는 게 있을지. 그러니까 급성적으로 나타나는 신호 같은 경우는 갑자기 열이 난다던가 혈뇨가 동반한 발열이 났을 때는 급성 신장염 이런 부분들로 해서 그렇게 피곤한 경우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극단적으로 과로하신 분들이 그런 경우가 생기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재발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이거는 젊은 분들도 그럴 수 있고 근데 신장 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거품이 많이 난다던가 오줌에 소변에 거품이 많이 가면 단백뇨일 수도 있고 소변 색깔에 따라서 혈뇨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신장 건강을 예측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생각해 보면 신장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혈압 관리. 신장은 하루에 200리터 정도의 혈액을 필터를 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루에 소변을 보는 거는 한 1에서 1.5리터? 그리고 우리 몸의 혈액은 5리터 정도 되거든요. 몇 바퀴 도는 거? 40바퀴 정도 도는 거잖아요. 그죠? 40번을 전체 혈액을. 근데 200리터 중에서 199리터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갔다, 들어왔다, 그러니까 재분비, 재흡수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게 해서 농축이 돼서 오줌, 소변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혈압이 세진다. 어떻게 돼요? 필터는 가만히 있는데 이게 세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필터가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혈압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혈압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은 염분? 이런 걸 좀 조절해야 되는 소금. 네, 소금 같은 거. 혈압이 있으시면 기본적으로 간이 센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 미네랄 자체가 신장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킨다기보다는 혈압을 통해서 혈압이 높아지면 신장이 이렇게 너무 세게 하니까. 필터로 너무 세게 이렇게 압력이 계속 가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필터가 툭 이제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또 여담이긴 한데 현대인들이 만성 탈수예요. 만성 탈수인 경우가 많아요. 혈압이 아닌 이상 너무 또 소금을, 그러니까 너무 덜 간을 안 해 먹으면 물이 이렇게 들어왔다 나가 그냥 못 머물러요. 근데 소금을 너무 많으면 물이 너무 많이 머무르기 때문에 이 머무른 물들이 혈압을 높이는 거예요. 혈압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저염식을 하는 게 맞고 일반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저염식이 맞는 게 아니에요. 항상 건강이라고 하는 거 관리라고 건강 관리라고 하는 거 본인이 먹고 좋은 약을 남한테 추천하지 마십시오라고 해요. 그죠?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해야 돼요. 내가 혈압도 없는데 저염식으로 먹는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게 관절염 약 중에서 그러니까 정형외과를 갔을 때 그 소염제를 줘요. 콕스2 이니비터라고 해서 세레콕시브라고 대표적인 게 있는데 이거를 장기간 복용하면 신장이 망가집니다. 신장을 보호하는 물질의 생성을 막아요. 그래서 혈압 관리랑 정형외과 약을 엄청 많이 그러니까 올해 보통 정형외과 약을 한 번 드시기 시작하면은 이게 무릎이 아프시니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자주 드셔요. 자주 드시는데 예를 들어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부었어요. 이때는 소염제를 꾸준하게 드시는 게 맞아요. 7일치가 나왔다. 그러면 끝까지 먹는 게 맞아요. 근데
그냥 만성적으로 내가 무릎이 아파. 어르신들이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은 정형외과 가면 60일치만 이렇게 나온다. 그거는 매번 드실 필요가 없고 많이 아프실 때만 하나씩 드시고 뭐 그런 애들이 그런 소염제가 신장을 망가뜨린다. 그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신장을 보호하는 물질의 생성을 막기 때문에 프로스타그란딘이라고 해서 원래는 염증과 관련된 그 물질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그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뭐 위 점막을 보호하는 역할도 해줘요. 걔네들 중에서 어떤 애들은 염증을 유발하는 애들이 또 어떤 애들은 점막을 보호해주는 역할, 어떤 애들은 신장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그 프로스타그란딘이라고 하는 성분이 나오는데 그거를 생성을 막아버려요. 그 소염제가. 왜냐면 염증을 막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염증이 생성되는 애들만 막는 게 아니고 윗단에서도 딱 끊어버리면 이쪽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애들도 안 나와. 이거 진짜 인체의 신비네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인체가 네.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인체는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한 가지에서 소스를 덜 쓰면서 최대한 많은 다양한 효과를 조절을 하게끔 만들어 놓기 때문에 윗단에서 딱 끊으면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어. 실제로 이게 그 시스템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되게 신기한 것들이 많아요. 딱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애,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애들이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우리 항상성을 키워가는 건데 이걸 윗단에서 딱 끊어버리면 나쁜 것도 없어져. 염증도 없어져. 좋은 것도 없어져.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아까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실제로 먹는 음식이나 아니면 영양제 중에 이런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게 없죠. 없나요? 없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런 성분들 같은 경우는 반감기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지는 못해요. 분해되거나 뭐 이거 불안정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어렵죠. 이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뭐 위고비 마운자로 같은 경우 먹죠. 먹는 거 안 나오죠. 이제 나올 거긴 할 건데 안 나오죠. 왜 안 나오냐면은 흡수가 안 돼서 그래요. 주사를 놔야 되나 그러면? 그러면 신장으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하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면은 사이드 이펙트가 어떻게 날지 모르죠. 아직까지 이런 쪽에 실험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런 건 아직 동물 정도까지 할 수 있겠죠. 제가 동물 실험 옛날에 핀란드에서 했을 때는 뇌에다 구멍 뚫어서 뇌에다 넣어요. 그 자리에다가. 네. 사람한테 어떻게 그러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뇌는 파킨슨병이 생겨난 부분을 정확하게 이렇게 여기다가 여기 머리 여기 깎아서 쥐털을 깎은 다음에 여기다가 딱 한 다음에 거기 딱 깨요. 거기만 딱 거기다가 딱 집어넣고 이 몇 센치 몇 미리 들어가면 되는 것까지 딱 정해가지고 거기 딱 집어넣고 거기다 양보를 딱 투여해요. 왜냐면 백날 먹어봤자 안 되니까. 근데 그거 사람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신장 어떻게 찌르겠어요? 못하죠. 못하죠. 그건 안 돼요. 그거는 아직까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건데 다 알고 있어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적용을 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부분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장한테 바로 좋은 성분이 갈 수 있는 뭔가 음식이라든지 그런 건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신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혈압 관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혈압 관리에 좋은 음식이라든지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지면은 좀 신장 건강에 좀 도움이 부담에 덜하는 게 있죠. 혈압 관리는 어찌됐든 혈압은 쉽게 말씀드리면 체내의 수분량을 빼주면 돼요. 살이 빼지면 수분량도 줄어들어요. 그럼 그 물을 좀 안 먹어야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염식을 먹으라는 거죠. 물을 먹어도 빨리빨리 빠질 수 있게끔. 체내 오래 지속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혈압 관리라는 거는 그러니까 몸속에 있는 수분량을 줄이시는 게 제일 좋다. 그거는 체중 관리가 될 수도 있고 저염식이 될 수도 있고 그 두 개가 똑같은 거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물을 많이 마시면 콩팥에 좀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도 좀 제가 들어본 것 같긴 한데 물을 많이 마시면은 뭐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도움은 되겠지만 뭐 신장에 특수하게 도움이 된다던가. 근데 물도 너무 많이 마시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으로 갈 필요가 없다. 물 섭취는 하루에 뭐 한 1에서 2리터 사이 정도? 뭐 1.5에서 2리터. 그 정도 드시는 것 같고 문제가 안 되니까. 그리고 한 번 드실 때 200 정도, 200에서 300 사이로 너무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이게 그냥 원칙이에요. 그리고 식사 전으로 많이 드시지 말고. 식사 전으로 많이 드시면 소화 요소가 희석돼가지고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수분을 안 먹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수분을 안 먹으면 탈수가 생기는데 탈수가 생기면은 에너지 대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뭐 피로감이 오고 뭐 여러 가지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변비가 올 수도 있고 안구 건조가 올 수도 있고 뭐 여러 부분들이 뭐 피부도 당연히 뭐 푸석푸석해질 거고. 그래서 그 수분은 적당히 드시는 게 좋은데 뭐 물을 많이 먹는다고 신장이 좋아진다? 이거는 아니고 혈압이 없는데 저염식을 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탈수를 일으킬 수 있다. 근데 혈압이 있으면 저염식을 하시는 게 좋다.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신장 같은 경우는 또 당뇨와도 밀접한 관련. 그래요? 네, 당뇨와도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 당뇨라는 게 어찌됐든 혈당이 조절이 안 돼서 생기는 건데
조절이 안 된 혈당이 계속 높은 상태로 혈중에 유지가 되고 있으면 혈관 안에서 포도당이 독성물질로 변해요. 그럼 혈액에 독성물질이 많아. 그러면은 작은 혈관부터 망가질까요? 큰 혈관부터 망가질까요? 작은 거부터. 작은 거부터 망가지겠죠. 네. 모세혈관 분포가 가장 많은 곳이 망막, 신장, 신경이에요. 그러니까 망막이 망가지고 신장이 망가지고 신경이 망가지고 그것도 관리를 하셔야 돼요. 당 관리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만성질환에 다 연관이 됩니다. 신장이 결국 필터기 때문에. 필터면서 모세혈관 필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당뇨에 있어서 혈관 안에 독성물질이 많아지면 모세혈관 분포가 많은 신장이 망가질 거고, 혈압은 이건 화학적으로 망가진다고 치면 혈압은 물리적으로 망가뜨리는 거죠. 실질적으로 압력을 가야지. 신장과 관련된 영양제 같은 경우는 크랜베리 주스나 뭐 이런 게 알려져 있죠. 원래 크랜베리 주스는 비뇨기계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요로 감염이나 이런 데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근데 어찌됐든 얘네들 같은 경우는 간에서 빨리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크랜베리가 갖고 있는 항산화능, 항균능, 항염증능을 고스란히 가져가서 밖으로 빼면서 요로나 방광에 균이나 이런 것들을 염증 반응을 확 없애면서 가는 거라서 신장에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 동양 쪽, 크랜베리는 서양 쪽이고요. 뭐 동유럽 쪽에서 많이 재배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동양에서는 뭐 육미지왕이나 뭐 우차신기환, 용담사간탕 이런 또 한방제제들이 있어요. 저 다 처음 들어보네, 이거. 육미지왕, 우차신기환, 뭐 용담사간. 실제로 그 여성분들이 오줌 소태, 아까 이제 요로감염인데 이게 있을 때 약사들이 가장 많이 주는 거예요. 그게 되게 사간 이런 게 있는데, 얘네들은 뭐 그 안에 있는 유효 성분인 뭐 이리도이드 그룹의 물질들이 있는데, 얘네들 특징이 신장으로 잘 간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항염증등이 강력한 항염증이 있는데, 얘네들은 눈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위장에 남는 것도 아니고 딴 데 가는 게 아니고 신장 쪽으로 많이 간다. 용담사간이요? 네, 이리도이드 같은 경우도 용담사간에 있든 육미지황에 있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용담, 뭐 지황, 뭐 이런 부분들에서 그 성분, 그 안에 있는 항염증 성분이 신장 쪽으로 많이 간다. 그렇기 때문에 신장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리도이드라는 이리도이드는 성분 이름이 아니고 어떤 특정 구조를 가진 모든 물질군을 다 이리도이드라고 합니다. 더 깊은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네, 한 번 더 시리즈로 한 번 더 많이 해보시죠. 마지막으로 신장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건강한 신장 관리를 위해서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장은 그 자체로라기보다는 다른 부분에서 아까도 혈압과 당뇨 이런 부분들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거고, 뭐 관절염 약이나 이런 약에도 장복하는 약, 장기 복용하는 약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장의 특징은 한 번 망가지면 돌아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식을 가장 많이 하는 장기 중에 하나죠. 그런 이유 때문에 두 개 있어서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장이야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다른 질환 관리도 잘 해주시고, 드시는 약물이 너무 장기 복용하는 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신장 건강과 항상 약사들하고 같이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 평소에 신장 관리, 그리고 본인의 소변 색깔도 소변을 보시고 나면 한 번씩 체크를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잘 해주시면 신장은 예방이 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관리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입이 바짝 마르는 수준이 아니라 혓바닥이 쩍쩍 갈라지는 것 같아서 밤잠이 확 깨신 적 있으신가요? 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누워도 또 마르고 또 깨고, 하룻밤에 서너 번씩 이러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물 마셔서 해결되면 좋겠는데 입은 그대로 마르고 화장실만 왔다 갔다 정말 힘들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낮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좀 하다 보면 입이 마르고 냄새까지 올라오고 목이 칼칼해서 물을 달고 사는데도 해결이 안 돼요. 밥 먹을 때는 또 어떠나요? 침이 안 나오니까 음식이 안 넘어갑니다. 자, 오늘은 이 문제를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입이 마르는 게 단순히 물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침입니다. 침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입 안에는 하루에 1리터에서 1.5리터 큰 생수병 하나의 분량의 침이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그래야 입안이 촉촉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면 아무리 물을 마셔도 소용이 없어요.
물은 그냥 목구멍으로 넘어가 버리고 입안을 적셔주는 건 오직 침뿐이거든요. 침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입안에 세균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원래 침 속에는 세균을 잡는 항균 물질이 들어있어요. 그게 입안을 계속 씻어주고 소독해주는 건데 침이 마르면 이 방어막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균이 막 번식하면서 냄새가 나고 입안이 헐고 잇몸병까지 생기는 겁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침이 안 나오는지 그 원인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노화 때문이 아니거든요. 보통 50대 넘어가시면 침 분비량이 확 줄어듭니다. 젊었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예전엔 괜찮았는데 요즘 들어 부쩍 입이 마르다 싶으시면 이미 침샘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입마름을 방치하면 줄줄이 문제가 생깁니다. 자, 첫 번째로 충치가 급격하게 늘어요. 침이 치아를 보호해 주는 건데 그게 없으니까 이가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잇몸도 마찬가지예요. 어르신들이 치아 빠지는 거 대부분 잇몸병에서 시작하거든요. 단순히 양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 두 번째로는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침 속에 아밀라제라는 소화 요소가 있어서 음식물은 1차로 분해해 주는데 이게 부족하니까 위장에 부담이 가는 겁니다. 밥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체한 것 같으신 분들, 혹시 입이 마르진 않으신가요? 자, 세 번째로는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침이 세균을 막아주는 1차 방어선인데 이게 무너지면 감기도 잘 걸리고 입안 염증도 달고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염증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몸의 피로도가 확 올라가요.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늘 피곤하고 무기력하신 분들 입마름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입이 마르는 데는 세 가지의 큰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확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몸이 전투 모드로 바뀌면서 침 분비가 뚝 떨어집니다.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입이 바싹 마르는 거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교감신경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즘 어르신들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몸이 계속 긴장 상태가 되니까 침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구강호흡입니다. 코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입으로 숨 쉬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주무실 때 입 벌리고 자시는 분들 아침에 입이 바짝 마를 수밖에 없어요. 입으로 공기가 계속 드나드니까 입안에 수분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코가 막혀서 어쩔 수 없이 입으로 숨 쉬는 분들도 계시고 습관이 되신 분들도 계신데 이게 입마름의 큰 원인입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혈액순환입니다. 침샘도 결국에는 혈액을 공급받아서 일을 하거든요. 나이 들면서 심장 기능이 떨어지고 혈액순환이 안 되면 침샘까지 피가 제대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이 안 나오는 겁니다. 손발 끝이 차가우신 분들, 입도 같이 마르시지 않으신가요?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피터 아그레라는 미국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아쿠아포린이라는 건데요. 우리 몸 세포에 물이 드나드는 통로입니다. 이 아쿠아포린이 1초에 30억 개 이상의 물 분자를 세포 안팎으로 이동시킵니다. 침샘에서도 이 아쿠아포린이 있어서 혈액에서 수분을 쭉 뽑아다가 침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통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혈액이 잘 돌아야 돼요. 심장이 펌프질을 해서 피를 온몸에서 보내는데 이 힘이 약해지면 말단까지 피가 잘 안 갑니다. 손끝, 발끝이 차가워지는 것처럼 침샘도 마찬가지예요. 침샘이 혈액 공급이 줄어들면 아쿠아포린이 아무리 있어도 뽑아올 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침이 안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스트레스도 한 몫을 하는데요. 우리 자율신경계에 교감신경이랑 부교감신경이 있어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야 침이 잘 나오는데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 되면 교감신경만 항진되니까 침이 마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침이 다시 잘 나오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씹는 겁니다. 평소에 침이 1분에 0.3ml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음식을 꼭꼭 씹으면 최대 4ml까지 나옵니다. 10배가 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하실 때 한 입에 30번 이상 씹어보세요. 처음엔 어려울 수 있으니 15번, 20번씩 늘려가며 습관을 들이시면
침 분비가 확 달라집니다. 자, 두 번째는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침샘 마사지입니다. 우리 얼굴에 침샘이 세 군데가 있어요. 여기 귀 밑에 귀 밑샘, 턱 아래에 턱 밑샘, 혀 밑에 혀 밑샘. 여기를 자극해주면 침이 잘 나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귀 밑에서 시작해서 턱 쪽으로 쓸어내리듯이 마사지 해주시면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1분씩만 해주세요. 따뜻한 수건 올려놓고 하시면 더 좋습니다. 세 번째는 운동입니다. 아까 혈액순환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운동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보다 심장질환 발병률이 절반이에요. 심장이 튼튼해지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침샘까지 피가 잘 가니까 침이 잘 나오는 거죠. 거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30분 걷기만 해도 됩니다. 주 4회 이상 좀 숨차고 땀날 정도로 걸으시면 충분합니다. 자, 네 번째, 신맛 나는 음식입니다. 자, 레몬, 매실, 귤 같은 거 드시면 침샘이 바로 자극되는데요. 입에 딱 넣으면 침이 고이잖아요. 그게 침샘이 반응하는 거예요. 새콤한 과일 자주 드시고 사과나 당근처럼 아삭아삭 씹히는 것도 좋습니다. 씹으면서 침 분비가 되니까 일석이조입니다. 자, 이 입마름을 개선하고 싶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커피를 끊으셔야 됩니다. 커피가 왜 안 좋냐면요. 일단 이뇨작용이 있어서 몸의 수분을 쫙 빼내요. 그리고 커피가 산성이거든요. 입안이 산성이 되면 세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도 마르고 냄새도 나는 거죠. 그러면 디카페인은요? 하실 수 있는데 이 디카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페인만 뺀 거지 산성은 똑같아요. 커피는 줄이는 게 아니라 아예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술하고 담배입니다. 둘 다 침 분비를 억제시킵니다. 술 드시고 다음날 아침에 입이 바짝 마르잖아요. 그게 알코올이 수분을 다 빼가고 침샘 기능까지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마름을 해결하시려면 이 두 가지는 꼭 줄이셔야 해요. 자, 세 번째, 입으로 숨 쉬는 습관입니다. 특히 주무실 때 입 벌리고 자시는 분들, 테이프 붙이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게 효과가 있습니다. 코로 숨 쉬는 습관을 들이시면 밤사이에 입 마르는 게 확 줄어듭니다. 입이 마르는 건 단순히 물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침이 안 나오는 겁니다. 스트레스, 구강호흡, 혈액순환, 이 세 가지가 원인이고요. 침이 안 나오면 충치, 소화장애, 면역력 저하까지 줄줄이 문제가 생겨요. 해결 방법은 네 가지입니다. 한 입에 오래 씹기, 침샘 마사지, 귀 밑에서 이 턱 밑에까지, 혀 밑에까지, 하루에 30분 걷기, 신맛 나는 과일 챙겨 드시기, 그리고 커피, 술, 담배는 줄이시고 코로 숨 쉬는 습관 들이세요. 입마름은 약을 처방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에요. 오늘 알려드린 이 네 가지를 실천해 보시고 입마름을 방지해 보세요.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간단히 소개 잠깐만. 저는 한잔하고 논문 읽는 한잔약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인스타에서 천연물 박사학위가 있고요. 지금 현재 약사로도 약간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러고 있고 글도 쓰고 강의도 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김성건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박사님이 약사들이 뭐 영양제나 이런 거 만들 때 자문해 주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뭐 요새는 약사님들도 제품 개발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학술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지인분들한테 이제 뭐 아름아름 뭐 이렇게 공유도 해드리고 자문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오늘 다루고 싶은 주제는 입마름을 좀 다뤄보고 싶어요.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입마름 컨텐츠를 했었는데 굉장히 관심이 좀 많으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잘 때 입이 너무 말라가지고 깨시는 분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입마름의 증상이 왜 오는 건지. 일단은 입마름이라고 하는 거는 좀 이제 뭐 한방학적으로 제가 이제 그쪽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속에 열이 많아서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구취 같은 경우가 이 위장 쪽에 안 좋으면 구취가 올라온다 이러는데 입도 마르면 구취도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도 결부를 짓긴 하지만 제가 이제 좀 관련해서 이제 찾아보면 일단은 입마름이라고 하는 거는 탈수가
대표적인 원인이 될 것 같아요. 수분 섭취가 충분하지 않으면 우리 현대인들이 잘 자각을 못 하는데 만성 탈수에 놓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인분들이 놓여 있는 분들이. 노인분들. 물론 노인분들이 더 그렇죠. 노인분들이 더 그렇고요. 뭐 인공침 같은 것도 뿌리시기도 하고 이 제품이 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수분 자체가 너무 많이 빠져나가고 섭취도 제대로 안 되고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노화가 되면은 그 제흡수 재분비 과정에 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부분들 때문에 이 물이 몸 안에 머무르질 못하면 그런 입마름 증상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셔야 될 텐데 감기약 같은 거 드셨을 때도 입마름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감기약이요? 특히 콧물약, 코가 많이 나고 콧물을 뭐 소위 말해서 말리는 약이라고 해서 교감신경을 네. 흥분시키는 약이 있는데 이 입마름하고도 소화도 되게 비슷하죠. 그러니까 먹고 싶을 때 침 나오는 것처럼 여기 아밀라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소화기계에 어찌 보면은 조절되는 부분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될 수 있고요. 특히 교감신경이 흥분하고 교감신경이 흥분한다는 건 스트레스 받는다는 것도 똑같은 거거든요. 맞아요. 일시적으로 입이 마를 수 있어요. 특히 코와 관련된 감기약에 그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약을 복용을 하셨을 때 입이 바짝바짝 마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제 생각에는 평소에 수분 섭취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물 같은 경우를 뭐 학자에 따라서 최근에는 또 뭐 아니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한 남성분들은 한 2리터, 여성분들은 한 1.5리터 정도 하루에 물을 충분히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다. 물을 섭취를 할 때는 이 식사 전후로 섭취하지 마시고 식사 전후에 섭취를 하면 소화 요소가 희석이 되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 대신에 식사와 식사 그 사이에 물을 충분히 섭취를 해주시고 식후한 시간. 뭐 그 정도 그 사이에 어느 쯤에서 물을 조금 잘 복용을 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이 고혈압이 없는데 고혈압 약을 드시고 있으면 나트륨 섭취를 제한하는 게 맞습니다. 본인이 고혈압 증상도 없는데 너무 간을 안 하고 드시면 그것도 문제예요. 그게 입마름이랑 상관이 있나? 탈수랑 상관이 있어요. 간을 너무 안 해도. 적당한 삼투압이 있어야지 우리 몸 안에 물이 오래 머무를 수 있습니다. 저는 입마름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침샘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이 있어요. 뭐 이거는 되게 특수한 상황이에요. 일반인들이 경험하기 쉬운 증상들은 아니고요. 그리고 뭐 한방학적으로는 속의 열 때문에 입이 바른다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열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교감신경이 너무 흥분이 된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이런 부분들도 연관이 될 수 있어요. 그 스트레스가 진짜 만병의 근원이네요. 그렇죠. 지금 얘기만 들어봐도. 아니 근데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죠.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어찌 보면은 자율신경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심장이 뛰고 있고 호흡을 하고 있고 내가 숨을 쉰다고 해서 숨을 쉬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자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조절하는 그 신경계들이 잘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문제에 따라서 딱 멈추거나 이상적으로 너무 높아진다던가 이랬을 때는 몸의 여러 부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입마름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탈수, 두 번째는 그런 신경계의 어떤 어찌 보면은 조절 장애. 근데 이 신경계 조절이 감기약을 먹으면 그런 부분이 또 생길 수 있다. 그러면은 저희가 스트레스는 앞서서 좀 많이 다뤘던 영역이어서 이 탈수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물 많이 드셔야지. 물 네. 적당하게 드시는데 진짜 너무 간을 안 하고 드시면 물이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새는 건강한 소금 제품도 나와요. 죽염 같은 거 한 타가지고 아침에 한 잔씩 드시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고혈압 약을 많이 드시고 있다 이러면은 간을 좀 덜 해야죠. 그거는 좀 덜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극단적으로 간을 나트륨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데 나트륨 없으면 죽습니다. 그죠? 소금 안 먹으면 죽어요. 우리 단식할 때도 소금도 먹잖아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 몸에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짠맛을 갈구하는 것도 진화적으로 얼마나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짠맛을 갈구하는 거거든요. 간이 안 되면 맛이 없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맞아요. 사람들은. 네. 경험해 보실지 모르겠지만은 MSG만 넣잖아요. 맛이 안 올라와요. 소금을 넣어야 돼요. MSG랑 소금이 같이 만나야지 맛이 나요. 나트륨을 추구하는 이유가 있다. 없으면 죽어요. 없으면 죽고 적당히 있어야지 몸의 수분도 수분 대사도 원활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음식에서는 나트륨이 진짜 많잖아요. 뭐 김치도 그렇고 찌개도 그렇고 이미 많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 국물 문화기 때문에 나트륨을 많이 섭취를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반대되는 부정적인 이슈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간을 극단적으로 줄여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죠? 물론 김치 같은 경우는 간을 줄일 수 없죠. 발효가 안 되고 그러면 부패가 되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인 분들 중에서 너무 간을 안 하면 안 된다. 그렇다고 뭐 너무 짠 것만 먹어라 이건 아니고 적당하게 본인이 적당히 간을 해야 되는데 피디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는 국물 문화다. 뭐 국물을 뭐 다 마시면 안 된다. 맞는 말이죠. 국물을 다 마시면은 어쨌든 근데 재밌는 거는 서양은 안 짜게 먹을까요? 서양 소스 먹어봤죠? 토마토 케첩이나 네. 원래 케첩은 중국에서 온 거 아세요? 이 서양 소스들 있잖아요. 거기도 나트륨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인간 자체는 소금을 갈구할 수밖에 없다.
짠맛을 알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나트륨을 좀 재평가를 해야 된다. 물론 한국 음식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고혈압 환자분들은 국물 먹지 말라고 하는 거지. 뭐 적당하게 먹는 거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본인이 건강하다면. 근데 이제 저는 중간 어딘가의 영역이 하나가 있다고 좀 생각하는데, 전 커피가 좀 그렇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 말씀도 하실 네. 줄 알고 네. 최근에 논문으로 나온 게 있는데 사람들은 커피 한 잔을 먹으면 물을 2잔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실제로 커피 한 잔을 먹었더니 배출되는 수분량이 커피량의 10분의 1도 안 돼. 아, 그래요? 생각보다 그렇게 이뇨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대요. 커피 한 잔을 먹으면 물을 2잔 먹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카페인 때문에 물론 민감하신 분들은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은 커피 마시면 오줌 많이 싸러 가요. 우리나라 사람들 커피 엄청 많이 먹잖아요. 맞아요. 근데 화장실 잘 안 가는 사람도 많아요. 음. 커피를 막 먹는다고 해서 뭐 수분을 따로 뭐 이기보다는 물론 물 대신 커피로 1.5리터를 채우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네. 하루에 한두 잔 정도 커피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그리고 1.5리터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은 한 2리터 정도 물을 꾸준하게 드시고 음식 같은 경우는 간도 적당하게 하고 드시고 그게 이제 일단 만성 탈수를 막는 거고 입이 마른다는 거는 솔직히 노화나 이런 부분들 이것도 염증과 다 관련이 돼 있어요. 이것도 이 침샘에 문제가 생기는 그 자가면역 질환 같은 경우 자가면역 질환 같은 경우가 다 염증과 관련된 거거든요. 염증도 만성염증도 분명 관련이 되어 있을 거고 그런데 이 입마름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탈수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고 뭐 노화 같은 경우도 노화가 된다는 건 몸에 물이 많이 빠져나간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노화가 되면 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입마름 증상이 생길 위험이 더 커져요. 수분 자체의 대사가 원활하지 않고 잘 빠져나가기 때문에 수분도 더 충분하게 섭취를 해주셔야 되고 그럼 일반인 아까 남성 2리터, 여성 1.5리터 말씀하셨는데 그럼 나이가 많이 들면은 그것보다 더 많이 마셔야 돼. 근데 많이 드시기도 힘들어지죠. 그래도 물을 수시로 드시는 게 좋다. 근데 물이 완전히 안 빠져나가게 할 수는 없죠. 그런 어떤 식습관 이런 부분들도 잘 챙기시고 스트레스 관리 잘 하시고 체내 염증 반응이나 이런 부분들 잘 관리해 주시고 그러니까 혈당과 관련돼서도 인슐린 저항성 당뇨와 관련해서도 인슐린 저항성이 관여가 되어 있고 인슐린 저항성은 만성염증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신체적 관리를 잘 해주셔야지 이런 입마름이나 이런 우리가 눈으로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증상들을 혈당은 못 느끼잖아요. 콜레스테롤 못 느끼고 이 입마름 불편한 게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더욱더 각인이 되는 거야. 혈당이나 혈압 같은 경우 잘 인지가 되나요? 안 되죠. 근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같은 경우는 본인이 크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스트레스가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 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입마름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교과서적인 내용이긴 한데 이 입마름은 일단은 수분 대사를 잘 지켜주셔야 된다. 신체 전반적인 어떤 스트레스 관리나 아니면 뭐 염증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잘 해주셔야 된다.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조사하면서 좀 느껴졌던 게 입안에 기본적으로 사람마다 침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침이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그거는 있을 수 있겠죠. 뭐 유전적인 네. 요인도 있을 수 있고. 네. 그거는 뭐가 당신은 뭐 검사하기도 힘들긴 할 텐데 사람이 이 대동맥이 있는 건 맞고 대정맥이 있는 건 맞아요. 네. 그 위치는 다 달라요. 유전자가 다 다르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죠. 침샘에 어찌 보면 그 활동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여기서 궁금했던 점은 침샘의 활성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뭔가 그런 천연물이나 그런 게 있을까? 그런 것도 궁금해요. 저는 솔직히 그쪽은 거기까지는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일단은 침샘의 분비를 도와줄 수 있는 맛은 신맛? 신맛 먹으면 네. 나오잖아요. 네. 그죠? 그런 부분들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 음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 거. 침샘과 관련해서 아마 뭔가가 있다고 한다면 천연물 중에서는 항염증 효과가 있으면서 대체적으로 이쪽에 작용하는 애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신장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환기가 신장에 좋다고 하잖아요. 환기의 성분이 신장으로 안 가면 꽝이에요. 크랜베리도 얘기했죠. 네. 크랜베리의 성분이 신장으로 안 가면 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성분이 있는데 그게 항염증 효과가 있는데 걔 성분이 어디로 많이 가냐가 그게 포인트인데 이쪽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것들은 뭐 음교산이라고 블루베리도 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은 뭐 음교산이라고 해서 뭐 한방 제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방 제제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방 제제를 하면 한약이 천연물이에요. 똑같은 네. 거고 천연물들이 몇 개가 조합이 된 거를 한방 제제라고 하죠. 제가 좀 문헌을 찾아봐야 되겠는데 네. 입마름과 관련돼서 아마 근데 그 기전은 침샘을 활발하게 한다기보다는 침샘 근처에
거기에서의 염증 반응을 낮춰줘서 침샘의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일단 맛으로는 신맛을 잘 활용을 하시라. 좀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뭐 레몬이나 이런 것들을 레몬즙 같은 경우를 물에 해서 그 아침 뭐 저녁으로 한 번씩 드시든가 네. 그랬을 때 신맛이 어쨌든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식으로 레몬즙이나 이런 부분 드시고 또 신맛 자체가 우리 대사율을 높여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신맛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것도 입마름을 조금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오래 씹는 습관도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도 음식물을 천천히 씹었을 때 침샘이 뭐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침샘을 잘 활용을 해야지 침샘 기능이 잘 안 떨어질 거니까 팍팍 넘기는 것보다는 오래 씹는 습관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침샘이 많이 나오는 사람들은 입안 치주염에 걸릴 확률이 좀 줄어들 수 있나요? 당연하죠. 입이 마르면 충치가 더 잘 생겨요. 그러니까 입 안에 우리도 구강미생물이라고 해서 무슨 장미생물, 여성의 질유산균 이런 것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구강유산균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적정한 습도가 돼야지 애들이 잘 클 수가 있어요. 물론 해로운 균도 잘 클 수 있지만 좋은 균도 잘 클 수 있어요. 특히 요새는 구강유산균이라고 해서 구강에도 유산균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 균들이 적당하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침샘이 분비가 잘 돼야 돼요. 그 신맛이나 오래 씹는 습관을 좀 많이 해가지고 계속 분비할 수 있도록 좀 많이 해야겠네요. 그런 것도. 그렇죠.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뭐 그런 부분들을 하시면은 불편하시면. 근데 이제 진짜 노화에 의한 입마름은 솔직히 획기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지금 PD님 말씀하신 대로 뭐 신맛을 주기적으로 드신다던가 뭐 이런 걸 통해서 물 많이 드시고 또 레몬즙이나 이런 거 잘 드시고 이런 거 드셔서.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어렸을 때 신맛은 훨씬 더 잘 먹어요. 연세가 드시면 신맛을 또 못 드셔. 잘. 그럼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나요? 그런 게? 신맛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비타민C를 합성을 못해요. 인간은. 포유류 중에 비타민C를 합성 못하는 포유류가 적어요. 훨씬. 사람, 유인원 이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신맛을 통해서 관련된 영양제를 확실히 좀 습득을 좀 더 용이하게 한 건 아닌가. 어렸을 때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웃긴 거는 어렸을 때는 쓴맛을 잘 못 먹어요. 왜? 쓴맛이라고 하는 건 독성 성분을 의미해요. 어린아이들은 나한테 필요한 영양소는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한테 필요 없는 독소는 최대한 많이 배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쓴맛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들면 나물 같은 거 많이 먹잖아요. 지금은 쓴맛은 이제 된 거예요. 왜냐면 우리 몸 자체가 지금 어느 정도 성체가 됐기 때문에 신맛은 그런 비타민C와 같은 영양 성분을 최대한 확보를 하기 위해 최대한 느끼기 위해서 어렸을 때가 더 발달했는데 나이 들면은 이제는 필요 없다. 뭐 이런 건지 이것도 미스터리 중에 하나예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신맛이라는 건 되게 재밌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르신들은 신맛 싫어하죠. 그런 부분들도 침샘과 관련이 있나? 뭐 하여튼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뭐 신맛도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입에 좀 침샘이 잘 돌 수 있도록. 그리고 입이 너무 많이 마르게 되면 충치나 이런 부분들 구강 건강에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어요. 침이 제대로 분비가 돼야지 구강 건강도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또 안에서도 이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이제 좋은 균이 있고 나쁜 균이 있는데 대부분 나쁜 균은 혐기성 균이기 때문에. 근데 유익균들은 이 표면에 산다고 하면 이 물이 충분해야지 걔네들이 성장을 잘하고 그러면 나쁜 균하고 밸런스가 맞을 수 있다. 나쁜 균들은 대부분 혐기성이거든요. 혐기성은 안쪽에서 자라요. 산소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럼 좀 그런 밸런스를 좀 잘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영양제 같은 것도 있나요? 입안의 그런 미생물의 밸런스를 좀 잡아줄 수 있는. 그래서 요새는 구강유산균 같은 경우가 빨아먹는 게 나와요. 빠른 순간 입에 다 퍼지니까. 구강 건강에 또 좋은 게 구강의 염증 반응이나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프로폴리스. 그래서 프로폴리스 뿌리는 거나 뭐 그런 부분들도 도움이 될 수 있죠. 프로폴리스 자체가 맛이 없어요. 약간 독특한 향이 있어요. 벌집이라서. 그렇죠. 프로폴리스는 꿀벌이 사용하는 시멘트 정도로 보면 돼요. 벌집을 만들 때 바르는 거죠. 네. 그래서 프로폴리스는 항균 작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벌집 안으로 균이 못 들어오게 해줘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이용하는 거죠. 항염증 효과. 근데 걔네들이 이제 플라보노이드 성분인데 그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특히 이쪽 구강 건강, 목 건강에 굉장히 좋아요. 프로폴리스가. 다양한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있는데 걔네들이 항염증 효과가 좋은데 걔네들이 주로 작용을 하는 곳이 이쪽이에요. 이쪽. 그래서 프로폴리스를 뭐 위장관 건강이나 이런 거에 쓴다기보다는 대부분 구강 아니면 인후. 그래서 직접적으로 뿌리는 것도 나오고 빨아먹는 것도 나오고. 근데 플라보노이드라는 게 그런 프로폴리스에서만 있나요? 아니요, 다 있어요. 근데 프로폴리스에 들어간 플라보노이드는 좀 독특하긴 하죠. 플라보노이드 종류만 이제 수백 종이 있죠. 퀘르세틴도 플라보노이드 중에 하나예요. 거기는 플라보노이드 구조적으로 해서 굉장히 뭐가 많이 들어가 있고 금은화라고 하는 것도 위 염증 막아주고 음교산이라고 해서 인후 염증을 막아주는 한방 소염제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금은화, 금은화. 꽃이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돼서 금은화예요. 걔네들도 이쪽 염증을 억제하는 데 써요. 걔네들도 플라보노이드가 주성분이에요.
너무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직 진짜 뭐가 딱 1대1 매칭은 안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를 해보고 개인적으로 문헌을 정리를 해봤을 때 확실히 천연물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들이 어디로 쏠리는 경향이 있는 건 맞아요. 은행잎 같은 경우나 삼칠 같은 경우는 혈액 내로 많이 쏠려요. 그래서 혈액 내에는 염증 반응을 억제해주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고 뭐 용담이나 이런 황기나 이런 애들은 신장 쪽으로 많이 가요. 바나사심탕, 평이산 같은 경우는 소화기계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한약 약재들이잖아요. 그런 거 일반인들이 사 먹을 수 있나요? 못 사먹지. 약국 가서 사실. 약국 가서. 근데 그것들 중에서 하나씩 이렇게 구입은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는 조금 장벽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가끔 그냥 가서 하나씩 파우더로 사 먹기도 해요. 진피라고 해서 귤껍질 가루를 팔아요. 귤껍질 가루는 소화기계에 좋기 때문에 가끔 그냥 사서 먹어보는데 잘 안 먹어지더라고요. 맛없죠. 아니 뭐 맛이야. 솔직히 뭐 오렌지 주스 같은 데 타 먹으면은 솔직히 상관이 없는데 잘 안 먹어지더라고요. 한방소화제는 약국 가면 다 있고 바나사심탕은 보통 위염이나 장염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추천드려요. 이런 한방제제 같은 경우는 솔직히 오래 드셔도 크게 양약에 비해서 부작용도 좀 덜하고 내가 만성 장염이 있다 그러면은 바나사심탕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내가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이제 한방소화제를 추천드리고 이러는 거죠.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이제 생약학 쪽에서 좀 궁금한 점이 있는 게 천연물 중에서도 이제 식물 쪽을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버섯이나 이런 애들 어떻게 보면 곰팡이 균들인데 걔네들도 이런 천연물 쪽으로 보일 수 있나요? 그렇죠. 복령, 경옥고에 들어가 있는 4가지 성분 중에 하나가 인삼, 꿀, 지황, 복령. 복령이 버섯 종류예요. 그 다음에 어르신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가 오줌 소태라고 그래서 요로감염, 급성 요로감염이 있었을 때 배뇨 작용을 소변을 잘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그 성분 중에 하나가 절영이라고 해서 절영도 버섯. 절영. 그러니까 버섯은 지금 PD님 말씀하신 대로 이끼, 선태류, 그 다음에 곰팡이가 모인 게 자실체라 그래가지고 그게 버섯이에요. 근데 버섯은 아무래도 일반적인 식물보다는 지가 만들 수 있는 게 좀 단순해. 이걸 뭘 퀄세틴이나 이런 걸 만들잖아요. 식물들이 제일 극단적으로 좀 이쪽으로 와 있는 초본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컴포지타이라고 국화과가 있는데 국화과가 가장 화려한 걸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버섯은 좀 단순해. 근데 버섯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식이섬유예요. 베타글루칸. 그래서 버섯은 주로 면역 체계를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식이섬유의 일종인데 베타글루칸이라고 해서 장 쪽의 환경을 개선시켜서 면역 훈련을 잘 시켜줘서 면역 체계를 안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이 버섯에 들어가 있는 뭐 일부 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뇨작용도 있어요. 그래서 버섯도 굉장히 중요한 천연 소스 중에 상황버섯, 영지버섯, 버섯 많잖아요. 버섯을 먹어야 되는 가장 이유 중에 하나는 면역 체계를 안정화시켜줄 수 있다. 버섯 중에서도 단백질이 좀 많이 들어있는 버섯이. 단백질은 대부분 많이 들어가 있어요. 대신에 이제 뭐 항암 효과, 표고버섯 같은 경우도 항암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죠. 다당체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다당체. 당이 여러 개 결합되어 있는데, 그럼 그거 먹으면 우리가 포도당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그런 식이섬유라는 거의 정의가 뭐냐면 사람은 소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그 아밀라제나 사람이 이제 탄수화물을 분해를 시키는데 전부는 우리가 분해가 가능한데 이러한 식이섬유들은 그 효소들이 분해를 못 시켜요. 내보낼 수밖에 없는. 근데 걔네들이 유익균의 밥이 되는 거죠. 장내 미생물 균총의 밥이 되는 거지. 사람의 미생물 균총은 소화보다는 면역 체계 그리고 전신의 항상성, 뇌와 장과의 상관관계. 지금 그런 논문들이 엄청 많이. 그러니까 장이 편안해야지 뇌도 편안해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그런 것들이죠. 진짜 잘 먹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장이 좋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동안이신 분이 가천대 총장님이신 길 여사님이시잖아요. 그런 분도 엄청 잘 드시겠죠, 아마? 관리도 꽤 많이 받으시겠지만. 참 재밌는 게 미국에서는 고소득자들보다 저소득자들이 비만율이 더 많아요.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돈도 싸니까? 없는데? 싸니까. 뭐 패스트푸드가 싸다, 그죠? 네. 그럼 패스트푸드랑 일반식 그냥 그 사람들이 먹는 거랑 뭐가 또 차이가 있을까요? 질은 뭐 차이가 있겠죠, 그죠?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원숭이를 갖고 실험을 했는데 실제로 나온 논문인데 원숭이가 단백질을 이 정도까지 먹을 때까지 탄수화물을 계속 먹는 거예요. 어떤 원숭이는 딱 단백질 이거만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이나 지방을 하나도 안 먹어도 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소득자들은 적정한 단백질을 양질의 단백질을 주로 섭취를 하면 건강도 좋고 추가적인 영양소의 섭취를 막아줄 수도 있는 거예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과 같은 얘네들은 1차 대사산물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우리 몸의 생존에 주로 관여하고 에너지를 생성한다던가 우리 몸 시스템을 돌린다던가 효소 아니면 근육을 뭐 형성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영양소 같은 경우는 무제한적으로 들어왔을 때는 우리 몸이 이제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안으로 보이시는 분들 중에 뚱뚱한 사람 본 적 있어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음식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정하게 섭취를 해야 되고 적정하게 섭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양소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나 이런 같은 추가적으로 우리가 얻을
얻을 수 있는 베네핏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소재들, 이런 영양소들은 적극적으로 영양제나 이런 부분들에서 필요할 때는 드시는 게 좋다. 왜냐면 이런 메인 영양소는 제한을 해야 되니까. 앞으로 이런 거 많이 알려주시죠. 내 채널에서. 그러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시죠. 네. 아이고.